안녕하세요. 오늘의 자리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오늘의 미래학 특별편 1부 다시 만나는 강의를 시작합니다. 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이 말은 동물농장 1984로 알려진 20세기 대표 작가인 조지 오웰이 남긴 명언입니다. 흔히 우리는 과거로부터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풀 해답을, 그 해법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은 대단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자리에서 미래를 생각하는 하이브리드 강의쇼 오늘의 미래학은 지난 10월 26일과 1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서 3부작으로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3부에 걸친 강의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는 분들의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는 강의라는 타이틀을 통해 3부작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아마도 오늘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깊이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의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귀 이야기라는 주제로 현대 문명에 의해 위협받는 건강 이야기를 인체의 대표적인 감각기관인 귀를 통해 풀어봤던 일부의 핵심적인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귀는 소리를 들을 때, 신체 균형을 잡을 때 정도로만 쓰인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 몸의 이상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마치 건강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별을 사랑했던 고흐의 걸작이 탄생한 배경과도 연관될 만큼 귀의 질환은 인체의 감각과 균형에 깊이 개입한다. 그런데 문명의 편리와 함께 늘어난 소음 환경, 그리고 소금, 설탕, 나트륨 등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의 식습관은 우리의 귀를 공격하고 마침내 청력세포의 손상으로 들을 수 없거나 심각한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등 어두운 귀의 미래를 경고하고 있다. 일부 건강한 미래, 귀에 달려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는 그 고흐가 알았다는 이 메니에르 병이라는 것도 이 달팽이관과 이쪽에 생기는 아주 중요한 병인데 아주 신문명병으로 요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오늘 자세히 알아봤으면 합니다. 자, 메니에르 병. 왜 이렇게 병에다가 어려운 말을 붙여놨을까요? 알지도 못하게. 저 달팽이관이 사실은 부풀어 올라가지고 압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귀고혈압이라고 농담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게 자꾸 빵빵빵빵 부푸니까 귀가 계속 멍멍하고 물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물이 차요. 그러고 청력이 떨어지고 특히 저음, 남자들 음색이 망가지는데 그러면서 이명이 심하게 울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달팽이관이 빵 터지면 그럼 갑작스러운 어지럼, 벌티고가 생기는데 정말 그 무서움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지럼이 자꾸 생기는 이제 문제 때문에 갑자기 계단에서 넘어진다든지 갑자기 벽으로 사람이 돌진을 한다든지 화장실에서 쓰러지면서 변기에다가 머리를 쳐박는다든지 무슨 뭐 저 지하철에서 멀쩡히 서 있던 사람이 갑자기 플랫폼 아래로 뭐 뛰어들고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이제 이 메니에르 병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 이 메니에르 병 저 사진을 보시면 저기 아주 멋있는 프랑스 남자가 서 있죠. 프로스퍼 메니에르라고 1799년부터 1862년까지 살았던 실제 프랑스 의사입니다. 네, 뭐 잘생기셨죠. 그 이름을 통해서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는 게 붙게 됐는데 왜 이 병에다가 저 프랑스 의사 선생님의 이름을 붙여놨을까요? 예, 이분은 이제 그 1838년부터 파리에서 국립농아연구소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난청을 많이 주로 보고 어지럼을 많이 보신 분인데 난청과 동반된 이제 어지럼과 이명 환자들을 많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수백 년 경험하셨는데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갑자기 구토하고 토하고 안 들린다, 이명 심하다고 하면서 그냥 무서워서 벌벌벌벌 땀을 흘리고
근데 뭐 아무리 검사를 해봐도 전신 상태나 뭐 뇌나 이런 소화기 뭐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고막을 들여다봐도 고막도 다 정상이고 중이에도 이상이 없는데 이게 참 이상하다. 어지럼이 계속 발작된 다음에는 또 호전되다가 또 반복됐다가 또 후적된다. 이런 거를 자꾸 반복하는 그런 증례들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무슨 이상한 병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던 중에 한 소녀를 만납니다. 이 소녀는 한 겨울밤에 이제 마차로 여행을 하던 중이었어요. 그 당시에 아주 굉장한 추위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전농, 그러니까 전혀 안 들리는 상태가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죠. 너무 심한 어지럼이 있어가지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뭐 소녀가 계속 토했고 입원 5일 만에 너무 고생하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제 부검을 신청해가지고 무슨 원인인지를 다 뒤져봤는데 전혀 뇌나 척수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당시만 해도 어지럼병이 있다거나 무슨 이런 거면 아, 다 뇌의 문제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청력이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농이 돼가지고 전혀 안 들리게 됐으니까 그 귀 부분을 계속 관찰을 잘 해봤는데 보니까 달팽이관이랑 방골이관에 이상한 붉은색의 뭐 반고형 투명한 그런 물질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일종의 좀 혈액성 출혈 같은 거죠. 그런 걸로 충만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이런 이상한 병변, 붉은색의 뭔가가 귀 안쪽에 뭔가 들어있다. 이거 사망에 연관된, 어지럼에 연관된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논문을 쓰신 거죠. 여기서 이제 붉은색의 그런 고형 물질이라는 건 현재로서는 뇌의 출혈, 뇌의 귀 달팽이관에 아마 출혈이 생겨서 이렇게 보였던 걸로 이제 생각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어지럼은 뇌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뇌에 이상이 있어야 어지럼이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귀의 문제로도 이런 어지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향후로는 뇌만 뒤져볼 게 아니라 귀에 좀 연구를 해보고 난청이나 어지럼에 이 관련된 연구를 해봐야 이 모든 병을 밝힐 수 있겠다라고 처음 주장을 하셨기 때문에 글을 기려서 우리가 이제 메니에르 병이라고 나타나게 한 것입니다. 이 메니에르 병은 아까 귀고혈압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요 그 타이어나 풍선 같은 게 빵빵빵 부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귀가 먹먹한 느낌이 계속 들다가 청력이 감소하고 이명이 이제 어지럼을 특징으로 하는 뇌의 질환이죠. 이 어지럼이 갑자기 빵 터질 때 생기기 때문에 너무 갑작스러워 예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포심을 환자분들이 가지게 되죠. 이분들 탈수를 시키면은 증상이 좋아져요. 왜냐하면 빵빵빵 부푸니까 탈수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이뇨제를 드시게 해가지고 좀 물을 빼면 그러면 증상이 좋아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청력도 좋아져요. 청력은 한번 망가지면 사실 끝이거든요. 신경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됩니까? 근데 단 하나 이제 회복되는 병이 바로 이제 메니에르 병이죠. 에코지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기 와우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달팽이관의 압력을 재는 거거든요. 그 달팽이관의 압력이 높아져 있는 것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무 심할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나 이뇨제 같이 돌리는 약을 먹겠지만은 대개는 이제 저염식이 즉 소금을 절제하는 게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됩니다. 나트륨을 1.5에서 한 2g 정도로 하루에 제한하는데 정말 적은 농도거든요. 티스푼으로 소금 하나 이렇게 폭 떠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게 우리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최대치인 거예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리고 또 이제 바나나, 버섯, 아보카도, 시금치, 무가당 오렌지 주스 등의 이 칼륨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서 이제 나트륨과 같이 빠지게 해주는 그 식이요법을 잘 씁니다. 하루에 당분 섭취량이 한 12.5차술? 한 50g 정도 되는데 캔콜라 한 병 좀 뚱뚱한 거 다 드시면 50g 이제 바로 다 드시게 되죠. 우리 커피 우유, 딸기 우유 얼마 들어있죠? 한 18g 들어있습니다. 18g, 20g 들어있으니까 그거 하나 드시면 또 절반 정도는 그냥 뚝딱 드실 수 있습니다. 설탕 등의 이제 당분 섭취량이 하루 섭취 칼로리에 이제 10% 넘지 말아야 되죠. 물은 이제 한 6잔에서 8잔 이상 이제 충분히 드시기를 이제 권장하는데 이런 저염식 치료를 통해서
이제 메니에르 병을 좀 조절하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그 한 발 더 나아가서 좀 오버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비닐 플라스틱 뭐 쓰레기 막 버려져 있죠. 정말 흉측한 사진도 많습니다. 동물이나 뭐 다 플라스틱 다 집어삼켜 가지고 서서히 죽었는데 그 위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이상한 게 다 들어있죠. 뭐 고래까지 보여드릴 수는 없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바다 같은 것도 새하얗게 멋있어 보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해양산호초 같은 게 싸그리 죽는 것도 다 볼 수 있고, 쓰레기 섬을 뭐 헤쳐나가는 저 작은 배가 뭐 꼭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이거 왜 보여드릴까요? 심하게는 이 그 우리가 버린 이 페트병이나 비닐 같은 게 녹아서 결국에는 이제 나노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데 그거 자체가 메니에르 병의 원인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달팽이관 안에 압력을 만약에 이런 미세 플라스틱, 나노 플라스틱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은 용질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음식을 조정한다고 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이라도 좀 비닐, 이런 페트병 같은 거 좀 덜 쓰고 덜 버리자. 바다를 좀 아끼고 환경을 보호하고 지구를 좀 보존하는 게 우리 귀를 보호하는 길이다라고 좀 환자들이랑 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환자를 보는 뭐 일개 의사, 그런 메니에르 병 치료하는 의사지만은 그런 치료하는 과정들에서 환자분들과 많이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귀가 망가지는 난청, 어지럼 이런 게 환경 파괴와 관련이 정말 없습니까? 무분별한 식당이나 오염된 먹거리와 관련이 없을까요? 오염된 지구에서 우리는 건강한 귀,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지 정말 의심이 많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사람 구경, 세상 여행하면서 재미나게 살려면은 이거 정말 잘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텐데,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이제 지구를 지켜가면서 우리 먹거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조금 설탕을 비롯한 이런 여러 가지 뭐 우리가 먹고 싶은 용질들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그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향료나 많은 뭐 맛있는 게 많지만은 조금은 좀 알고 공부하고 드셔야 되겠다. 약간만 좀 자제하셔라. 그리고 환경을 보존하고 우리 지구를 지켜야 우리의 미래를 누릴 수 있겠다는 거를 요 작은 어지럼병인 메니에르에서부터 느낀 바가 있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귀를 지킬 때 미래도 지켜진다는 강의 주제. 처음에는 좀 과장이 아닐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임기정 교수님의 강의를 보면서 귀는 단순한 인체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몸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호소하는 어지럼증이 반드시 뇌 문제라는 편견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기의 화가 고호도 알았다는 이 메니에르 병이 그 심각성으로 인해서 귀 고혈압으로 불린다는 사실도 알게 됐고요. 메니에르 병 예방을 위해 당분 섭취를 줄이고 저염식을 해야 한다는 것도 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 파괴로 인해서 오염된 먹거리 역시 귀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기도 했는데요. 결국 오염된 지구에서는 건강한 미래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겠죠. 다시 살펴본 오늘의 미래학 1부는 이렇게 귀의 건강과 미래를 연결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순환 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관리 방안, 그리고 ESG 경영이라는 주제로 플라스틱이 가져온 위기 타개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과 함께 ESG 경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2부의 핵심 내용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모두가 외치고 있는 환경보호. 그러나 환경오염의 심각성은 여전히 빨간불이다. 그중 심각한 오염원으로 등장한 미세 플라스틱과 이를 탈피하기 위한 순환 경제적 관점에서의 플라스틱 관리 방안. 그리고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ESG 경영. 위기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모두가 알아야 할 이야기.
2부 순환 경제를 위한 플라스틱 관리 방안 그리고 ESG 경영.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의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은 작년에 저희가 고려대학이 네이처와 같이 네이처 포럼을 했을 때 첫 번째 발제자였죠. 마티어스 릴릭 교수를 초대했을 때 릴릭 교수의 맨 앞장 슬라이드에 이 그림을 올려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미국의 1950년대 잡지인가 그런데요. 이 잡지 내용의 제목을 보시면 뭐라고 썼죠? Throwaway Living이라 그래서 우리가 드디어 플라스틱이라는 걸 만들어서 설거지를 안 해도 되고 다 버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세상이 왔다. 전부 다 축제 분위기에 버릴 수 있는 걸 개발했다. 플라스틱을 개발했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2020년 지금 이 시점에서 2021년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게 더 크게 다가왔죠. 그렇죠? 이게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순환 경제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이 플라스틱 오염 자체는 굉장히 큰 문제에 이를 겁니다. 이거 지금 사실 학자들은 기후 변화하고 동일한 그 재난으로 분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게 우리 그 클라이밋 체인지하고 동일한 카테고리로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제가 들고 온 그림이 전 세계적인 플라스틱 생산량을 보여주는데요. 2015년 기준으로 했을 때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생산되는 플라스틱의 너무나도 많은 양, 거의 절반에 가까운 양이 뭐죠? 여러분, 저도 안암동에서 12년을 자취 생활을 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배달 문화가 익숙하진 않고 밤에 야식을 사가지고 왔지만 배달시켜서 배고파서 이렇게 시키면 대부분 포장재들이 엄청나잖아요.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국가에 따라 다른데요. 거의 한 절반 정도가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패키징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패키징과 관련이 높다는 거고, 오른쪽에 그림은 보시면 여러분 패키징 한번 뜯잖아요. 이 패키징 여러분 한 번 쓰고 나면은 패키징의 어떤 가치가 95%는 사라져요. 그러니까 뜯는 순간 쓰레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제가 이제 가지고 온 그림은 Science Advance에 실린 논문인데, 이 그림을 발표한 학자를 바로 2주 전에 저희가 네이처 컨퍼런스 하면서 초청을 해서 발표를 실제로 하고 데이터도 업데이트를 했지만, 여기 현재 시점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데이터를 보시면 실제로 플라스틱이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지금 생산되고 있고 버려지고 있는데, 맨 위에 여러분 저기 페트병 위에 보시면 재활용이 몇 %죠? 10%가 안 되죠. 매립하는 게 얼마죠? 랜드필이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거예요. 거기 한 10% 정도가 소각이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결국에는 플라스틱 문제를 풀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패키징 이슈예요. 패키징. 네. 작년에 저희가 12월 1일 날 고려대학교가 네이처와 처음으로 네이처 포럼을 한국에서 개최를 했고요. 그때 주제가 플라스틱과 지속 가능성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제 강의가 끝나고 제 파워포인트 원본을 참가하신 분 전체에다 공유를 드릴 텐데요. 거기 제가 링크를 달아뒀는데 들어가시면 강의 영상이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게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들고 들어왔고요. 플라스틱 딜레마. 저도 석사 박사 때는 고려대학교에서 토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생명과학대학에서.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땅을 많이 팠어요. 돌아다니면서 땅을 많이 팠는데, 땅을 판다라는 게 뭐냐면 토양을 1m 깊이로 파요. 계단식으로 파서 내려가서 이 토양의 단면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양이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오염됐는지를 추적을 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내는 건데, 지금은 여기 플라스틱 딜레마라는 게 사이언스에 발표된 것처럼 토양을 파면은 토양에 새로운 층이 생겼어요. 플라스틱 층이. 없던 거죠, 이거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저명한 과학 잡지인 사이언스나 네이처에서 너무 많이 요즘에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순환경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순환경제라는 건 제가 어떻게 보면 오늘 발표의 뒤에 이제 후단의 결론이 될 텐데, 순환경제라는 건 우리가 무언가를 만드는 게 뭐죠? 생산. 여러분이 써요. 소비. 먹고 버렸어요. 그러면 폐기.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건 뭐죠? 이렇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폐기하는 거는 리니어 이코노미. 이거는 선형 경제예요. 선형. 쭉 선형 경제라고 하면 선형 경제라는 건 천연 자원을 대량으로 소비하고 기후 변화를 포함한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순환 경제로 바뀌는 거죠. 그죠? 순환 경제라는 건 뭐냐면 발생한 폐기물을 폐기물이 아닌 재생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이걸 가지고 다시 제품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원이 선순환되는 겁니다. 서큘러 이코노미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자원이 선순환되는 구조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천연 자원의 양을 줄일 수가 있고요. 폐기물에 따른 단순 소각이나 매립을 줄일 수 있어요. 아까 보셨지만 거의 80% 매립을 하고 있는데 이거 줄이는 거고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요즘에 요소 문제 생기면서 지금 쓰레기 대란이 잘못하면 날 수 있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집에 저도 자취 오래 했지만 청소 한 일주일 정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죠? 거의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지자체 간에도 서울의 쓰레기를 인천으로 버린다고 하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한번 다 같이 고민해 보고 우리 고려대학교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리빙랩을 이런 것들을 한번 꾸려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바로 지난달에 네이처 리뷰에서 저한테 연락을 줬어요. 그래서 제 연구를 재밌게 봤는데 코비드 19이 실제로 이 팬데믹이 우리의 어떤 플라스틱 순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좀 의견을 써달래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머리를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아주 짧은 글을 쓰고 그림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그림이에요. 제가 이제 만든 그림이고 위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코로나19가 생기고 나서 사실 비대면 소비가 늘었고 뭐가 늘었죠? 택배 엄청나게 많이 늘었죠. 저도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학교 근처에 사는데요. 이렇게 학교 바로 앞에 저희 집이 있어서 연구실까지 걸어가면 3분이면 가는데 그 밤에 오토바이 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나요. 정말 많이 나는 택배가 많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각종 문제는 각종 페트병이나 일회용 플라스틱이 쏟아져요. 제가 저희 아파트 일주일에 한 번씩 버릴 수 있을까 가서 보면은 제가 지금 같은 아파트에서 몇 년째 버리고 있을 거잖아요. 발생된 양이 엄청나게 더 많이 늘었어요. 제가 그냥 봐도. 네. 그래서 이 순환경제라는 개념이 점점 지금 더 중요해지고 순환경제가 없으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탄소 중립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EU에서 유럽에서 지금 어떤 일이 있냐면 유럽에서 올해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플라스틱 폐기물에다가 뭘 도입했냐면 플라스틱세가 생겼어요. 플라스틱 텍스.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인인데 수출을 하는데 이후에 물건을 주는데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을 줬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돼요. 대부분 못 들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플라스틱세라고 하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일 수 있거든요. 반면에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큰 오퍼튜니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패키징 이슈 쪽을 굉장히 잘 대응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플라스틱세라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도 이 플라스틱 이슈 해결에 앞장서면서 순환경제로 우리나라 비즈니스 전략을 시급히 이제 틀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 보시면 지금 사명을 바꾸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석유화학 회사들은 더 이상 석유화학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에 제가 짤막하게 좀 요약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여기 이제 썼지만 reduce 앞에도 제가 얘기했는데요. reduce가 중요한 거예요. reduce라는 게 뭐죠? reduce 줄이는 거죠. 그래서 reduce 측면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죠? 바이오 플라스틱 등 친환경 원료로 대체하거나 reduce니까 내가 화장품을 쓴다 하면 화장품 용기에 들어가는 그 플라스틱의 무게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경량화를 하는 거죠. 이렇게 플라스틱의 사용량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리유즈는 리필 제품들 아시죠? 용기, 리필 용기를 사용해서 편리성을 제고하거나 여러 번 쓸 수 있는 다회 용기 같은 것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대학교 스타트업들도 많은데 저희 스타트업 하는 분들 저희 랩하고 이렇게 저희가 자문을 많이 해주는 편인데 지난 학기였나 그 뽀득이라고 하는 회사도 이제 그런 다회용기 세척 쪽 관심 많고 요즘에 경기도 쪽에서 굉장히 아마 잘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이제 전해 들었는데 그런 회사들도 지금 이런 쪽이죠. 다회용기 개발 그리고 기존 용기 수거 이런 것들이 목표이고요. 리사이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재활용 용이성을 확대하는 거 그리고
재활용한 플라스틱 PCR이라고 하는데 이 사용을 확대해서 플라스틱의 순환 사이클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ESG 관련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기후환경 기술뿐 아니라 환경 보호를 위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해서 기업의 경영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4년 뒤 2025년부터는 자산이 2조 원이 넘는 유가증권 시장의 우리나라 상장사는 반드시 지속가능 경영 정보를 공시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 리포트, 우리 회사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공시를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의무 사항이 되는 거고요. 2030년이 되는 순간은 모든 코스피 상장사들이 ESG 관련 공시 의무화가 현실화가 됩니다. 그만큼 기업도 이 패키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이슈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인류의 편리함을 위해 개발된 플라스틱이 결국은 인류의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까지도 망가뜨리는 오염의 주범으로 등장한 요즘입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선 토양층에 플라스틱층이라는 새로운 층이 생겼다는 사실이 정말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그래도 오경식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 순환 경제를 통한 플라스틱 관리 방안을 전 세계가 함께 실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런 희망도 얻게 됐습니다. 특히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이 제품의 패키징과 관계가 있고 그 패키징을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플라스틱 생산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사실에 공감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요, 그만큼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플라스틱의 재활용과 재사용을 늘릴 수 있는 순환 경제를 자리 잡도록 하는 게 그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 그것은 우리의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전제 조건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미래가 담긴 새 과거 이야기라는 주제로 단절과 갈등의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 소통과 화해의 미래로 나가기 위한 지혜를 전했던 3부의 핵심 내용 다시 만나보겠습니다. 폴란드의 바르샤바, 크로아티아의 야세노박, 리투아니아의 카우나스. 유럽의 새 도시를 통해서 바라보는 과거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이야기. 2차 대전과 홀로코스트를 겪었고 기념물을 통해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새 도시. 그곳에서 배우는 용기와 연대, 약자에 대한 공감, 그리고 희생과 헌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힘이 됩니다. 3부, 우리 미래가 담긴 세 가지 과거 이야기.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게 뭐 같아요? 지금 화면 가운데 아랫부분이 조금 잘려서 여러분들의 추리와 상상력이 필요한데 가죽 장갑 밑에 뭐가 달려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날카로운 칼이에요. 저 용도가 뭘까? 사람을 죽일 때 썼던 거거든요. 제가 참 마음이 그렇지만 재현을 해볼게요. 사람이 있어요. 머리를 잡아요. 그리고 아까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걸로 목을 확 하고 당겨요. 끔찍하죠. 이게 이른바 세르비아인들을 도살하는 칼이라고 하는, 영어로 서브 커터라고 불리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아우슈비츠도 가봤고 베르겐 벨젠도 가봤고 유럽의 주요 수용소들을 차례차례 가면서 뭔가 그 땅에 깃들어 있는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을 느껴보고자 애를 썼었는데, 아우슈비츠의 경우는 가스실이었잖아요. 사이클론 B 가스였죠. 들어가면 40에서 50분 정도는 고통스럽지만 그렇게 죽어가요. 왜 이렇게 대량 학살이 가능했던가? 사람이 사람을 손으로 눈을 보면서 직접 죽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면 학살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우슈비츠 하나에서 110만 명이 죽을 수 있었던 건데 이상하게도 바로 이곳 야세노박에서는 사람이 사람을 보고 그 피를 자기가 온전히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죽였어요. 왜 이랬을까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사람들을 죽일 때 굉장히 큰 포플러 나무가 있었대요. 어린 시절 우리 동요 속에 나오는 그 포플러 나무인데요. 이 나무에 세르비아인들을 크로아티아 간수들이 매달아서 죽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범행 도구였던 거죠. 또 어떤 때는 세르비아인들을 그 밑에서 묶어놓고 저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죽이기도 했어요. 그럴 때는 범행의 장소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미 읍성에 가면 옛날 가톨릭 신도들이 효수됐던 그 끔찍한 역사의 나무가 있잖아요. 그 나무와 똑같은 그런 포플러 나무였는데 이 나무가 1978년에 벼락에 맞았어요. 그래서 죽었죠. 근데 사람들은 그 이전에도 이 공포의 공간, 발칸의 공포의 공간에 많은 기념물을 세웠지만 이 죽은 나무, 이걸 치우지 않고요. 거기에 그대로 존치시키기로 했죠. 그래서 이 죽은 나무는 그 과거를 우리한테 넌지시 알려주는 자연의 일부인 동시에 역사의 증인이 됐던 거죠. 여태까지 제가 많은 기념물을 찾아다녔지만 이렇게 바라보는 순간 가슴에 그대로 꽂히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바로 여기가 그랬던 곳이고요. 자, 그런데 기념물에는 우리에게 유용한 것도 있지만 까딱 잘못하면 해로운 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밀로세비치가 대통령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이 지점을 강조를 했죠.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해서 공분하는 데서 끝나야 되는데 보복을 외쳤거든요. 피해 보복을.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세르비아인들에게 그 분노는 과연 의분이었을까? 아니면 인도적인 선을 넘어서는 그 이상의 범죄를 유발하는 분노였을까? 그 경계가 사실 애매해요. 우리가 민족의 관점에서 머문다면 그건 의분이죠. 그런데 민족의 관점을 벗어나서 지역, 그 다음 전 지구적 관점에서 보면 보복의 보복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억이라면 그건 이제 용납하기 어렵죠. 세르비아인들의 경우는 그렇고요. 크로아티아인들은 이 야세노박, 공포의 포플러 나무를 보면서 뭘 배워야 할까? 가해자의 책임이죠. 그리고 I'm sorry, we are sorry. 이걸 연발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건은 벌어졌고 나는 그 범죄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조상이 세운 건물에서 살고 내 조상이 놓은 하수도를 쓰고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고 한다면 그 유산과 더불어서 생각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역사의 부채 이것도 물려받아야 되죠. 그래서 크로아티아인의 경우는 여기에 가해자의 책임을 생각하는 그런 기념물이 돼야 될 텐데 자 그런데 크로아티아인도 아니고 세르비아인도 아닌 사람들한테는 이 기념물이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또 저 한국인들에게는 어떤 걸 뜻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희생자에 대해서 애도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애도라는 단어는 독일어에서 트라우어고요. 영어에서는 반갑죠. 모닝이에요. 근데 아침에 굿모닝 할 때 모닝에다가 U자 하나만 더 거기다 얹어주세요. M-O-U-R-N-I-N-G. 예, 그 조금 긴 모닝이죠. 애도가 뭘까? 어떤 사람들은 슬픈 감정을 얘기하죠. 그런데 프로이트가 잘 정리했거든요. 애도는 슬픔 그 자체가 아니다. 슬퍼하는 데서 머물러 있는 것은 멜랑콜리다. 그리고 멜랑콜리는 병이다. 치료해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한없이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 멜랑콜리 상태에서부터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치료받은 사람, 그런 사람의 경우
여기서 애도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애도는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내 옆에 없죠. 그럴 때 소중했던 존재의 빈자리를 보면서 자각하고 안타까워하죠. 어떡하지? 하면서 그 마음속에 품는 과정, 그게 애도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 그다음 그 태도, 그게 바로 애도가 되죠. 근데 애도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안네 프랑크라는 소녀가 남긴 일기가 있죠. 그 일기를 읽을 때 한없이 슬프고 공감이 됐죠. 세계적인 인권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소녀에 대해서 내 마음을 담아봤어요. 죽은 소녀의 처지에 내가 들어가 봤죠. 이건 100% 원액의 경험이죠. 그런데 이 경험을 몇 차례 하고 보면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눈이 달라져요. 해서 누군가의 슬픔, 누군가의 빈자리를 안타까워했던 내 경험은 주변 사람들한테 뭔가 그 성심을 다하고 그 사람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거든요. 그래서 애도가 연습이 필요한데 연습을 통해서 애도의 마음을 갖는 자, 그 사람은 곧 주변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애도의 대표적인 경우, 어떤 경우일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1980년 5월 21일, 그러니까 5.18이 터지고 전남 광주에서 교사인 남편을 기다리던 임신 8개월의 아내가 길에 서 있다가 날아온 총탄에 맞아서 아이와 엄마가 함께 죽었어요. 그 소식을 퇴근 이후에 들었던 이 남편이 비통했겠죠. 그리고 묘비에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딱 한 문장 담았어요. 그게 이거죠. 여보, 당신은 천사였어.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하는 거죠. 남편이 자기 옆에 있다가 간 아내에게 재회를 약속하고 그리움을 약속을 표현했던 거죠. 이게 애도예요. 그래서 1960년대 미철리히 부부가 독일에서 애도하지 못하는 독일인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줬어요. 애도할 줄 모르는 자, 살아있는 이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자고 그런 상태는 범죄의 상태다. 나치 범죄는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충격파를 불러일으켰고요. 이 책이 일본어로 곧 번역이 돼서 일본의 시민사회 내에서도 찻잔 속에 태풍 정도지만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고 얘기하죠. 안내의 일기를 우리가 읽는 이유고 5.18 특히 그 묘지에 갔을 때 때로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쓰다듬잖아요. 저는 그곳에 갈 때마다 묘비의 뒤쪽을 봐요. 식구나 친구들이 남긴 그 말들이거든요. 두 번째, 야스노박이 우리에게 주는 역사의 속삭임. 그것은 애도하는 자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애도를 통해서 우리는 공감하는 인간, 더불어 살 수 있는 인간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의 미래학 3부의 핵심 강의를 다시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래라고 부르는 세상이 증오와 불신, 그리고 불통의 세상이라면 아마 그 누구도 그곳에 가기를 원하지 않을 텐데요. 최욱은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왜 애도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공감하는 인간이 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이 될 수 있을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결국 죽은 자의 빈자리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힘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시선을 우리 모두가 가질 때
비로소 서로의 감정과 일에 공감하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래야만 다가올 미래를 긍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래학 3부의 핵심 내용 다시 살펴보면서 많은 생각과 배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미래학이 펼쳐졌던 지난 시간 사전 질문과 댓글 질문 많았습니다. 그 중에 미처 답을 듣지 못한 관련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상으로나마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질문이었는지, 그리고 세 분의 교수님이 전한 답은 어떤 것이었는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귀가 망가지는 난청 등 귀병이 환경오염과 관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환경오염이 덜한 오지에서는 그럼 이런 귀병의 발생이 적다고 얘기해야 되냐고 재미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난청은 굉장히 많은 원인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제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누거든요. 사실 전음성 난청이라는 건 외이도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외이도에 이제 귀지 같은 걸로 이제 막히거나 또는 이제 고막 쪽에 염증이 있거나 고막 안에 그 중이에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이나 또 심하면은 만성 중이염이나 또 진주종 같은 더 아주 심한 수술이 필요한 염증성 질환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안쪽 이 종양이라든지 이경화증이라고 해서 귀가 꽂는 병 등 아주 여러 가지 이 음이 전달되는 걸 방해하는 그런 전음성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각신경성 질환이라는 것은 이제 이 신경 그리고 이제 이 청력을 듣는 유모세포 자체가 망가지는 그런 질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노화성 난청이고요. 이처럼 난청이 굉장히 많은 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하나를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준다 안 준다 이게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 다만 제가 그 환경오염과 관계가 있다는 병은 이제 바로 이제 메니에르 병이잖아요. 이제 메니에르 병이 이제 달팽이관이 붓는 것이고 그게 이제 이 현대 문명의 그 단 거, 짠 거, 매운 거, 국물 이런 많은 인공적인 걸 많이 먹는 이 솔루트 즉 용질이 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주신 이 환경오염과 관계된 것은 좀 메니에르 병이나 몇몇 다른 질환에 국한돼서 생각해야 될 것으로 생각돼요. 또 오지에 있다 보면 이런 외이도의 염증이나 중이의 염증이나 또는 이제 귀지가 잘 생긴다든지 벌레가 들어간다든지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전음성 난청들의 원인도 또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이제 환경적인 또 면을 또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와 수세 합성어입니다. 흔히 바이오차를 하나의 소재나 물질로 보는데 원래 자연에 있는 흙에 들어있는 유기물 성분이 바이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양이 지닌 탄소의 양이 대기와 식물의 탄소의 양을 합친 것의 2배이고 토양에서의 작은 변화가 글로벌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 효과를 만든다는데 많은 학자가 동의합니다. 즉, 토양 탄소를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양질의 유기물이 바이오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물이 썩어 유기물이 되고 수백 수천 년이 걸려 토양이 되는데 토양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파괴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니 바이오차를 토양에 집어넣어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개념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죽어 흙으로 돌아가면 탄소 중립인데 그 나무를 바이오차로 만들면 분해가 느리기 때문에 탄소를 토양에 잡아둘 수 있습니다. 탄소 네거티브 기술인 거죠. 맥킨지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서도 바이오차를 탄소 중립 실현에 가장 적합한 기술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바이오차의 첫 번째 효과는 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는 폐기물을 통한 에너지 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기여하고 물이나 토양 환경도 개선해 사회적,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차의 순기능이라는 것은 폐기물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하고
탄소 배출을 저감하며 토양 환경에서 정수기 필터처럼 지하수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토양과 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차의 대표적인 사회 경제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들어왔는데요. 왜 하필 일본 사람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되느냐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걸 말로 드러내는 순간 우리가 좀 작아지는 느낌이 들죠. 한때 침략당하기도 했고 또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온 인류가 기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상찬하는 그 롤 모델 같은 인물을 우리가 애써 모른 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야드바셴이라는 곳이 있는데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을 기리는 곳이죠. 거기 가보면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무 대가 없이 유대인들을 도왔던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외교관이었던 치우네 스기하라였고, 스기하라는 자기 일자리를 결국 잃고 전도 양양했던 외교관 커리어를 다 포기하는 그런 그 희생을 하면서 사람들을 수천 명을 구했던 거죠. 그러니까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너무 부각되는 그 측면이 부딪혔던, 또 대립되고 갈등되었던 기억들, 이게 많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선한 일본인, 이런 사람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한국과 일본 사이에 현해탄 바다가 굉장히 좁잖아요. 금방 건너는데 너무 오랫동안 서로 부정적인 측면만 조명했고 또 그 얘기만 반복했는데, 치우네 스기하라 같은 사람을 기억한다면, 이 국정만 생각하지 않는다면 뭐 우리가 얼마든지 한일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특히 젊은 세대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가교, 이걸 넓혀갈 때 꼭 중요한 인물 아닌가 그 생각이 들고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한다면 이수연이라는 고대 출신의 유학생이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일본 신오쿠보역에서 이 난간에, 이 철로에 떨어졌던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뛰어들었다가 목숨을 잃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들이 거기에 깜짝 놀랐고 사실은 또 쇼크를 받았죠. 그래서 선한 한국인 청년 이수연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도 추모제 행사를 하고 많은 분들이 모금을 해서 지금 이수연 장학금이 매년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바로 BTS 이상의 그러니까 한국인에 대한 인상과 신뢰감을 확 바꿨던 인물이 이수연인데, 치우네 스기하라, 이수연, 그 서로가 마주 볼 때 롤모델처럼 중요한 인물들을 기억하기를 우리가 가르치고 힘쓰면 우리의 관계, 한일 관계가 훨씬 더 미래지향적으로 기억에 기반하면서도 넓혀지고 또 빛이 더 비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연구하고 가르치는 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믿고요. 저 역시 궁금했던 질문들이었는데요. 교수님들의 답변을 통해 의문을 풀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오프닝 멘트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작가 조지 오웰이 남긴 명언을 소개했었는데요. 오늘의 미래학 특별편 1부 다시 만나는 강의를 마치고 난 지금 조지 오웰의 말을 빌려서 계속 배우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라는 말로 바꿔보고 싶습니다. 결국 질문을 통해 답을 얻거나 배움을 통해 답을 찾는 이들이 늘 오늘보다는 더 나은 미래를 만나게 될 테니까요. 오늘의 미래학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함께 만들어가는 강의쇼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래학 특별편 2부에서는 3부작 하이브리드 강의쇼, 오늘의 미래학이 보여준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